예, 좋습니다. 옹긴과 드림, 수요 연독회 해서 훌리오 코르타사르 팔방치기를 읽는 모임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옹긴과 드림은 뭐 그렇게 효력 있는 단체라기보다 제가 그냥 나이 들고 심심해서 만든 작은 단체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문학과 번역에 좀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데 뭐 적당히 멋들어진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야 돼서 그걸 옹긴과 드림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뭐 따로 회사를 세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뭐 출판사나 이런 걸 뭐 하기도 했었지만 뭐 아실 수 있는 분은 아실 수 있을 테고 있다라는 출판사를 제가 만들어서 좀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냥 혼자 번역가로 멕시코에 살고 있는데 다만 이 옹긴과 드림을 단체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같은 걸 확인해 보시면 알 테지만 히라버 무료 강의를 계속 찍고 방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 히라버는 이제 제 친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독일어를 제가 찍어서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외에 어, 라틴어나 스페인어나 뭐 프랑스어 강의 같은 것을 찍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따로 강제적인 단체가 아니어서 뭐 강제성은 없고 저희가 그 단순하게 그 후원 회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후원에 일조를 해주시면은 따로 뭐 공개 이런 거 내역 공개 이런 거 귀찮아서 제가 계산도 잘 못해서 안 하는데 뭐 제 돈을 좀 더 추가해서 여간 이제 쓰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히라버랑 독일어 강사비 명목으로만 이제 지출을 하고 가끔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이제 그 인스타나 이런 곳에 홍보비 쪽으로 나가면은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 돼서 그 정도 후원 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가 강독에서 했던 코르타사르의 이제 그 유희의 끝이라든지 릴케 두이노 비가 등도 이제 그 후원자 전용으로만 그 이 유튜브 링크를 공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다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대부분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미 저에게 들었거나 이미 다 자기 공부를 다 끝내신 분들이 이제 선의로 후원을 해주고 있으셔서 자기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이제 외국어를 좀 단순하게 뭐 쇼츠로 요새 뭐 유행하는 표현 이 정도가 아니고 전체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꼭 학교나 특정 뭐 집단이 아니어도 누구나 그 공부할 수 있게 어떤 최소한의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천천히 만들고 있는 단체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요 윤독회는 한 4년 이상 됐나요? 벌써 그렇게 해서 수요일마다 그냥 제가 어차피 번역도 하고 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읽어야 되는 책들이 생기고 논문을 쓰고 그럴 때 그래서 그걸 혼자 읽기 귀찮으니까 그냥 같이 읽는 방식이면은 뭐 저도 최소한의 강제성이 생겨서 좀 더 읽고 번역하고 쓰게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코르타사르의 뭐 유희의 그 발레리의 테스트시, 뭐 발레리의 뭐 다빈치 방법 소설, 발레린 참고로 제가 석사 논문을 이제 써야 돼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읽었고요. 뭐 등등, 뭐 보르헤스 등등을 읽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이제 코르타사르의 팔방치기라는 작품을 이제 이번 주부터 읽게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작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제가 정말 이런 걸 못 만들어서 그냥 AI 형님의 그 도움을 빌어서 대강 이미지와 그 그냥 문서들 뭐 그렇게 거짓말 같지 않은 내용들을 그냥 곧장 복붙을 한 정도이기 때문에 뭐 너무 전문성을 기대하지는 마시고 일단 전체 코르타사르가 이런 작가구나 정도 이해를 하고 이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 좀 중요하게 좀 눈여겨볼 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11월에 뭐 어디 안동이었나 해서 뭐 세계 인문학 포럼인가 어디인가에 잠깐 참여를
하게 돼서 그때 주제가 뭐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춰서도 같이 이야기를 할 겸 자료를 조금씩 모으고 있어서 뭐 괜찮지 않나 싶어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가보죠. 일단 코르타사르는 말 그대로 요 훌리오 코르타사르라고 해서 아르헨티나 작가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 PPT의 퀄리티에 놀라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 효과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특별히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력을 보면은 1914년 출신입니다. 14년에서 84년까지 70세 정도 노인으로 이제 살다 생을 완료한 사람인 것 같은데,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외교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뭐, 그, 외교 쪽 일을 했다 했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외교관으로 그 아예 전체 그 대표 대사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외교부에서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자료를 저도 몇 번 찾아봤는데 좀 잘 나오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벨기에 쪽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은 당연히 이제 불어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고 어릴 때 불어를 이제 자기 언어로 습득을 해서 자란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세계 1차 대전과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로 건너서 어떻게 해서 도망을 해서 아르헨티나로 돌아옵니다. 그게 1918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저희 스페인어를 모르실 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한국어로 하면 순천이죠, 순천. 그 정남 고흥 옆에 있는 순천. 그 부에노스가 조은이고 아이레스가 공기여서 말 그대로 순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의 수도 순천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계속 사는 게 아니고, PPT 안 보이나요? 지금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PPT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나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채팅에서 누가 말씀해 주셔서. 예, 그래서 그 순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왔다가 여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미 같이 읽었던 유희의 끝이라는 곳에 이제 그 개미 이야기 보면은 그 독이라고 하는 윤영기 소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반필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 지역일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오래 살 겁니다. 그러면서 유년기를 지냈는데 이 작가들마다 성격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르타사르는 그렇게 아주 유복한 집안 뭐 적당 뭐 서민보다는 이상이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엘리트층까지 보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 지역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사교적인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틀어박혀서 그 자기가 처음 배웠던 언어였던 프랑스어와의 접점을 뭐 일부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자기만의 공간에 계속 빠지기 위해서였는지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프랑스어 라루스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독특한 게 보통 이제 그렇게 어릴 때 지금 끼케야 5살, 6살 때 아르헨티나에 왔으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식 발음이나 그쪽으로 옮겨올 것도 당연할 법도 한데 코르타사르 이제 동영상 녹음된 것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스페인어를 잘하는데 발음이나 이런 게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하기엔 살짝 걸리는 발음이나 그런 걸 일부러 알 발음 같은 것들도 이제 그 프랑스어식 알 발음으로 한다든지 조금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라고 하는 게 남들은 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라서 남들과 다 동화되는 언어가 됐는데 이미 코르타사르 개인적으로도 언어라는 게 이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문화와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게 다 일치되지 않게 자랐다라는 점. 그리고 아르헨티나 자체가 뭐 여러 역사적인 걸 뭐 여기에서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여러 이민과 이제 짬뽕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에서도 아르헨티나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코르타사르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동일시되지 않는 점들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유의의 끝에서 어느 정도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사 및 대학 강사로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를 보면 어떻게 18살, 19살에 이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한국으로 치면 약간 이 전문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요즘 되면은 그걸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이 너무 그 학력 인플레가 심해서 뭐 어디 대학이나 뭐 어디 가르칠 때 뭐 최소 뭐 박사 이제는 뭐 학위까지 있지 않으면은 못 가르치고 요렇게 학력 인플레가 많은데 여전히 일본 대학 같은 경우도 석사 졸업을 하면은 대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사실 여전히 한국도 법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그 문학 전문 학원 이런 것들을 나와도 가르치는 일이 이제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학 이제 스페인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강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 철학이나 문학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 언어에 익숙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라면서 요때쯤부터 이제 40년대부터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닙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48년도에도 이제 영어나 프랑스어 번역가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자료를 그냥 이거 AI 복북을 했는데 자격을 취득했었난 모르겠지만 여가 훌륭한 번역가로 되게 중요한 굵직한 작품들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콜롬비아 대학 출판사였나?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 대강 틀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에드가 앨런 포 전집을 코르타사르가 이제 영어를 그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고 프랑스어도 문학 번역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들 위주로 번역을 해서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라고 하는 프랑스 제일 중요한 소설가 중 하나죠. 그 사람의 이제 그 어쩌고저쩌고 황제의 회고록이라든지 뭐 몇 개 번역들을 하고 실제 번역을 이 친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미셸 투르니 같은 프랑스 작가도 그랬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번역을 어떻게든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OECD인가 유엔 공식 번역가로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첫 번째 부인이 그 아우로라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그 저희 유이의 끝에 나온 들어놓은 밤에서 오토바이 사고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만나서 팔방치기 쓰기 전에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았고 원래 그 아우로라가 번역가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출이 닿아서 그 뒤에 그런 공식 그런 문서 번역이나 이런 쪽으로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부인이 좀 더 번역가로 일을 해서 부인 아우로라 같은 경우는 저도 몇 권 집에 책을 지금 사놨는데 뭐 이탈리아 칼비노에 대한 중요한 스페인어 번역가이기도 하고요. 뭐 사르트르나 뭐 까미 같은 번역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르타사르의 제일 중요한 후원자이기도 했어가지고 뭐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간 그렇게 하는데 51년에 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뒤에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페론 정부라고 해서 이제 페론이랑 원래 아르헨티나 가면 관광지로 유명한 게 이제 아르헨티나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체게바라가 있겠죠. 체게바라가 이제 포데로사 도스라고 하는 오토바이 500cc 당시 500cc의 오토바이를 타고 당시 500cc는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지만 최고 속도가 한 125km 정도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임도나 이런 게 많았으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타고 이제 그 당시 그래도 500cc 탈 정도면 원래 의대 출신에 돈도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타고 이제 남아메리카를 쭉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친구랑 같이 타고 올라가다가 심심할 때 일기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해서 나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남아메리카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 이제 어떤 참상을 알게 되면서 혁명가로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체게바라. 예, 그 체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무 간투사라고 해서 자주 쓰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저 친구는 툭 하면 체체체 거린다라고 해서 체게바라가 돼서 이제 쿠바에서 혁명을 해서 쿠바 사람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게바라가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정 교황 할아버지께서 이제 또 아르헨티나 분이셨죠. 뭐 교황 할아버지 계시고 또 이제 유명한 게 에비타라고 해서 그 이건 중남미 쪽에서 유명한데 그 페론의 방금 말한 그것 때문에 나오는데 페론의 부인 에바 에바 페론이라고 있는데 그 에바를 좀 애칭으로 부르면 에비타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의 어떤 뭐 국민의 데모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 어떤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어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그 이제 대통령궁을 그 핑크 하우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장미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가면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에 가면은 그 대통령 궁이 있는데 거기 대통령 궁보다 추천드리는 게 그 국기를 보면 뽕이 차오릅니다. 제가 사실 뭐 국가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국기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르헨티나 국기가 되게 외국에서 보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냥 하얀색과 하늘색 조합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순천이라고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하늘이 정말 이래서 마술적 사실주의 이런 말을 하나 할 정도로 약간 놀라울 정도로 하늘이 예쁩니다. 근데 그 하늘이 정말 너무 예쁜데 가끔가다 구름 끼면 그 구름과 하늘색을 보면 야, 이걸 국기로 안 쓰면 뭘 국기로 쓰지? 라고 할 정도로 예쁘고 그 아르헨티나 그 중심 광장에 보면 엄청 큰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러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그 누구죠? 예, 체게바라랑 에비타가 있었고 또 한 명의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저희 문학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라도나 아저씨가 있겠죠. 마라도나 아저씨, 뭐 신의 손 이렇게 해서 마라도나 요 정도가 있는데 이 외에 사실은 또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축구의 고트로 등극하셨죠. 그래서 이제 메시가 또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여기만 봐도 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 중에 왜 저렇게 전 세계급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좀 신기한 국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을 이제 조금 더 놓으면은 바로 보르헤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중남미 문학 좀 더 넘어가면 스페인어권 문학을 멕시코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말을 할 때 사실은 스페인어권 문학의 최고봉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얘기를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조금 이전으로 가면 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정도로 꽂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거의 의견에 뭐 분분함이 없지 않나요? 뭐 여간 보르헤스가 이제 최고봉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뒤에 보르헤스 이후에 중남미 4대 문학 거장이라는 이상한 그 호칭으로 일본이나 등등 한국에서도 그렇게 불리려나? 한국에서 제가 중남미 문학을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정승희 선생님 알고 계시면 알려주셔도 좋을 텐데요. 그 4대 거장이라고 하는 게 예, 정승희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한국에서는 그런 용어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뭐 4대 이거는 4대 문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꼭 그렇군요. 쓰진 그게 않아요. 일본에서 처음에 아마 마케팅으로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거는 없습니다. 네. 네. 그 사대가 근데 다른 나라도 있긴 한데 그 보통 사대로 치는 게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로 유명하죠. 반대로 보레스는 노벨 문학상을 안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죽었죠. 바르가스 요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한국에는 여러 이유로 번역본이 막 여러 이유로 안 나와서 안 알려진 이제 그 바로 저희가 같이 볼 훌리오 코르타스라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을 제가 항상 까먹는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질투하는 비운의 5대 문학 거장이라고 중남미에서도 말하는 한 분 아저씨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그 기억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서 여상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코르타사르가 있는데 에, 그 사람이 한국에는 여러 이유로 잘 안 알려져서 이제 박병규 씨라는 분이 그냥 엔솔로지라고 해서 짜집기식으로 단편을 그냥 아무거나 찍먹으로 해서 모아서 이제 창비해서 나온 책이 하나 들어오는 밤이라고 해서 그 정도가 한국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고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의류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이 조금 뭐 되고 있는데 항상 좀 그 판권 쪽이 조금 느려가지고 거의 확정돼서 구두 계약이 끝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유의의 끝은 그 단편 전체를 번역을 해서 이미 넘겼고
이 팔방치기를 반절 정도 예전에 번역을 했다가 이번에 새로 재개를 하게 돼서 그걸 하고 또 다른 하나를 구구이 박병규 씨였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다른 한 분이 맡아서 그 베스티아리오라고 해서 좀 더 비교적 초기 작품 이렇게 세 권을 동시에 낼 것으로 지금 우리 출판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르타사르나 뭐 기타 뭐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아, 그래서 이 51년에 그 페론 정부에 반대해서 프랑스 파리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여기에서 평생 살다가 뭐 나중에 에이즈였다 백혈병이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간 84년에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붐 이런 것들을 해서 문학적인 게 거의 마지막 세계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에서 문학이 어떤 메디어의 중심에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문학적 그 사조라고 하면 이 라틴 아메리카 붐이 아닐까 싶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멕시코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제 친구가 이런 문학 잡지나 이 붐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다 중남미 문학이라고 하면 이쪽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순수라는 거 자체가 있지도 않지만 그 당시 이제 유럽 쪽 출판사 사람들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문학들을 팔아먹다가 좀 새로운 어떤 독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출판사 쪽에서도 일부러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시킨 게 이 라틴 아메리카 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온 게 아까 말한 뭐 바르가스 요사나 마르케스나 코르타사르나 뭐 그 외에도 뭐 베네데티 등등 사실 제가 원래 그 북문학, 불문학, 동문학을 하다가 스페인 문학으로 넘어가서 지금도 아르헨티나 작가들 말고는 지금 동경대 그 중남미학과 박사과정에 있긴 하지만 제가 작가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AI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간 그런 식으로 있는데 에, 거기에서 이제 성공을 해서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출판사들의 이제 호응이 있었고,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한강 작가도 뭐,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번역과 그 전파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케스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코르타사르의 도움이 사실 컸습니다. 코르타사르가 일단 영어나 프랑스어나 외국어의 그 중남미 작가 중에 제일 능통하고 실제로 워낙 언어를 잘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번역이 된 결과물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코르타사르가 일찍 찍었던 번역가가 그 세계적으로 그 문학 번역가의 거의 그 전설처럼 유명한 사람이 그레고리 라바사라는 또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아마 쿠바 출신일 거예요. 제가 또 기억을 잘 못하는데 쿠바 출신의 번역가로 그 영어권으로 번역을 주로 활동을 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코르타사르가 이미 자기의 팔방치기 번역으로 찜을 좀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팔방치기를 번역을 했었고 저희가 그거를 같이 이제 참고 문서로 볼 거고 그래서 마르케스 찡한테 알려준다. 야, 너 이거 잘 인정받고 싶으면 괜히 딴 사람 맡기지 말고 우리 라바사 찡한테 이제 번역을 맡기면 돼. 그렇게 해서 라바사 아저씨가 번역을 끝내주게 잘해서 그게 결국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 눈에 걸려서 노벨 문학상은 뭐 근본적으로 사실 정치적인 상이니까요. 문학성 외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뭐 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붐에 그걸 알리는 것으로 뭐 다른 옥타비오 파스나 시인들도 받았지만 뭐 소설이 제일 파급력이 크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 마르케스 콜롬비아 작가죠. 그 이제 콜롬비아의 술 이런 거 마시는데요. 여간 그렇게 해서 받으면서 라틴 아메리카 붐이 세계에 이제 영향을 떨치고 마지막으로 그 끝물도 아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한국에는 오히려 코르타사르보다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로베르트 볼라뇨라고 하는 전권이 다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하고 어떤 출판사나 학자가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알려지는 게 다른데 그 볼라뇨가 그러니까 자기 앞에 이제 스페인어 문화권 3대장이라고 꼽는 게 바로 아까 말한 그 보르헤스랑 그 누구죠?
그 세르반테스랑 코르타사르 딱 세 명을 꼽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스페인어권 작가들에게는 제일 많은 영향을 주고 문학적으로 이제 재밌는 작가가 코르타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4년에 사망을 해서 뭐 헛소리긴 한데 제가 84년에 태어나서 약간 텍스트를 제가 번역가로 읽을 때도 그렇고 보면 저랑 성종이나 이제 문체나 그런 걸 딴 사람을 번역한다라기보다 그냥 제 말투를 아무렇게나 번역하는 느낌으로 갈 정도로 좀 싱크로가 잘 맞아서 뭐 환생이 아닌가라는 스스로 약간 그런 환생설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요 이력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출간 작품을 연대 기준으로 좀 봤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라바스는 아버지가 쿠바인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분이 있어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출간 작품을 보면 프레센시아라고 해서 이 시집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코르타사르도 이제 알파고아라는 곳에서 전집이 다 나왔고 그 전집, 서간집, 전집, 뭐 비판집, 전집들이 다 나온 게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부인 아우로라가 죽은 다음에도 저작권 관리나 이런 걸 다 해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현모양처까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에게 있어서 제일 감사한 부인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우로라라고 하는 실제 영향도 많이 줬고 번역가로도 그런 분이 계시고 뭐 반대로 이제 보르헤스의 마지막 처 마리아 코다마가 이제 악처로서 좀 유명할 수 있죠. 이제 판권을 쥐고 쥐락나락하면서 출판사 마음대로 바꾸고 이제 원래 프랑스에 있던 보르헤스 전집 다 그 절판시켜버리고 뭐 약간 치맛바람을 조금 세게 휘두르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에콰도르 있을 때 그럴 때까지만 해도 정정하게 보르헤스의 이름으로 뭐 이곳저곳을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타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뭐 그런 뭐 일화 같은 것도 있지만 여간 이 앞에 로스 레이에스나 디베르티멘토나 엑사멘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코르타사르가 이름을 얻고 출간하게 되는데 그런 이름을 언제 얻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 중남미 문학들도 그런데 이게 중남미에서부터 온전한 게 독자적으로 문학적 인정을 세계적으로 얻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구 열강의 인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보르헤스마저도 사실은 전집이 아르헨티나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최초의 전집이 이제 갈리마르 전집이 먼저 나오죠. 그만큼 이제 프랑스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프랑스의 갈리마르 전집 나오는 걸 상당히 즐거워했었고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 먼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물론 이제 중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 엘수르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빅토리아 오캄포나 그쪽 엄청난 재벌가가 전체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중남미에 이제 예술 중심으로 해서 여러 작가나 예술가들 뭐 슈트라빈스키나 여러 사람들을 이제 유럽에서 시즌 오프일 때 이제 아르헨티나로 초대해서 이제 그 중남미에 뭐 파리를 만들자 등등 여러 가지 그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이 중남미 문학이 인정을 받게 됐는데 결국은 코르타사르도 프랑스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작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출간 작품을 제가 모르고 주요 작품들 아닌가 다 있나? 예, 베스티아리오가 그래서 처음에 그 아까 보면은 51년에 망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망명을 하고 나서 처음 나온 작품이 베스티아리오인데 이거는 사실 망명 이전에 쓴 것들을 아르헨티나 출판사에서 내고요. 1956년에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주로 봤었던 유희의 끝, 피날 데 후에고라고 하는 단편집이 실제 이제 망명 전에 썼던 것부터 망명 이후에 쓴 것들이 있는데 재미난 게 이따가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이 다르게 나오면서 두 번째 판은 심지어 장편 소설 라유엘라가 끝나고 1964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스펙트럼이나 책이 갖고 있는 지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코르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편집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편집으로 보고 그래서 요걸 번역을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제가 좀 게을러서 대강 유명한 거 제가 추천해서 그 중에 하나 유희의 끝 이름도 멋있어 보이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제일 좋은 단편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 이 1958년 요걸 노란색으로 칠한 게 이게 비밀무기라고 해서 라스 아르마스 세크레타스라고 해서 여기가 제일 먼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페르세기도르라고 해서 추적자라고 하나요? 그 작품이 이제 코르타사르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로 처음에 이제 들여놓는 작품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붐이나 이거 등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편집이 그래서 피날 데 후에고랑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단편집 중 하나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코르타사르가 이제 자기 정체성이 바뀌고 이제 이민을 가기 바로 이전에 어떤 자기의 그런 자아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 이동을 볼 수 있는 게 베스티아리오가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세 권 단편집을 번역하면 요 세 개를 먼저 번역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출판사에 권유를 했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유이의 끝과 베스티아리오 번역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 사실은 코르타사르를 코르타사르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소설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1963년에 쓴 라유엘라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거의 주소까지 합하면 700페이지가 되는 코르타사르의 제일 긴 작품이고, 제일 잡다한 작품이고, 제일 실험적인 작품이고, 제일 난해할 수도 있는 작품인데, 요거를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라유엘라를 언뜻 읽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약간 그냥 치기 어린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곡해 혹은 뭐 그렇게 이해 혹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보통 대부분의 실험적이거나 젊은 시기의 치기의 작품들은 말 그대로 제일 맨 처음에 나오는 확률이 높거든요. 대부분 젊었을 때 왜냐면 좀 더 정치적으로도 좀 더 진보적이고 세계를 바꾸고 싶고 그런데 코르타사르의 라유엘라는 반대로 보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미 작가로서 숙련이 최대한 될 때 나왔다라는 게 이제 특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작가로서 제일 필력이 좋을 때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도가 뒤집히는 걸 보고 소설적인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나와서 실제 저는 이제 번역을 반 정도 하고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고 나서 제일 처음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운이 좋게도 저작권이나 이런 게 남들이 뭘 이해해와 뭐 여러 가지 저작권 시장의 그런 문제로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뭐 이상한 뭐 번역이 불가능한 작품이다라는 뭐 이상한 말까지 나오면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번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작품들이 있다. 뭐 그 뒤에도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라부엘다 알디아 엔 오첸타 문도스라고 하면은 이게 저거의 패러디죠. 줄 베르누도 단순히 저희가 동화책 작가처럼 보지만 프랑스의 제일 중요한 문학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참고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말을 바꾼 겁니다. 하루간의 80세계 일주라고 80세계 일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루 만에 80개의 세계를 돈다라고 하는 에세이로 여기 안에서도 여러 재미있는 에세이들이 나오고요. 그 세센타이도스 모델로 파라 아르마르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라유엘라 장편 소설이 갖고 있는 특이점들을 조금 더 이제 이것저것 실험을 해서 이것과 결부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뭐 리브로 데 마누엘이나 뭐 옥타데로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코르타사르 전집을 지금 일본에서는 가열차게 한 3명 정도의 번역가들이 이제 열심히 번역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번역이 돼 있고, 그런 것들 보면 뭐 오토바이 시장도 그렇지만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남미 학자 수가 결코 한국이 더 적거나 그런 건 아닌데 결국 인문학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인문학에 대한 대학에 대한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습관이나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팔방치기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 끝을 좀 더 이 작품이 팔방치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예. 그래서 보면요 유의 끝이 2번 나옵니다. 2번.
이것도 그냥 AA 복사 붙이기 한 겁니다. 너무 열심히 볼 필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페론 정부에 대한 반대로 해서 이제 튀어요. 코르타사르가 이제 튀는데 그 페론 정부가 뭔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처음 보면요. 아르헨티나가 후안 페론이라고 하는 노동자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이제 점점 갑니다. 그래서 나중엔 독재자 비슷하게 이제 되는데 뭐 저도 정치는 잘 모르니까 대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르타사르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코르타사르의 라유엘라가 독특하다라고 한게 굳이 따지면 오히려 처음에 정치색이 오히려 좀 더 보수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보수적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보다도 원래 프랑스 물을 먹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계 문학의 흐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문학 안에서의 엘리트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보수적인 성격이 그 모든 게 보수적이고 모든 게 진보적인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안 페론이 문화 정책에 이제 가는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어떤 대중을 위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탄압으로 느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크게 반발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구금이 됐다는 기록도 뭐 조금 남아 있고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근데 실제 망명이라기보다 자기 망명입니다. 코르타사르가 자기 스스로 프랑스로 떠납니다. 이걸 남들이 이걸 또 비판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네가 뭐 어떤 뭐 뭘 하면은 아르헨티나에 남아서 뭐 반대 문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코르타사르의 아르헨티나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다른 작가들의 아르헨티나성과 좀 이제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여간 자기 스스로 외국어도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장학금을 잘 알아봐서 프랑스로 냅다 튑니다. 그래서 그 튀는 사이에 이제 그 페론 정부 안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출판사를 그 전에 계속 아르헨티나 출판사에서 내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스티아리오까지는 어찌저찌 마무리를 해서 그 아르헨티나 출판사에서 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는 이 유희의 끝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더 이상 아르헨티나에서 내지 않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해서 모아서 1956년에 멕시코 출판사에서 냅니다. 이 멕시코일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코르타사르가 서문이나 이런 걸로 옥타비오 파스 등과 이미 좀 친분을 꽤 쌓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아르헨티나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는 뭐 이제 저희가 스페인어라고 할 때 스페인어의 문화적 중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페인을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권에서 제일 잘 살았었던, 지금은 좀 가슴이 아픈 나라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문화가 크게 발달을 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여러 이유로 보르헤스도 그렇고 코르타사르도 그렇고 중남미 문학이라고 할 때도 색채가 좀 달라서 라플라타강 유형 문화라고 해서 오히려 그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나 이쪽을 좀 따로 묻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좀 더 유럽식 문화나 그 백인 위주의 어떤 문화가 좀 더 강하게 그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흑인이나 혼혈인 자체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백인 위주의 도시가 부에노스아이레스랑 멘도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간 그 안에서 이제 코르타사르가 있었는데 중남미 전체를 보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코르타사르가 이미 멕시코에 좀 관심을 갖고 왜냐면 멕시코는 이제 마야나 아즈테카나 이런 문명들이 이제 많이 분포가 되면서 사실상 그 중남미 문학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었고 그 뒤에도 뭐 미국이랑의 이제 그 경제 발달 협력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그 북중남미 국가 중에서 스페인어권에서 제일 그 포텐셜이 많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돈이 멕시코로 많이 몰립니다. 스페인어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출판이나 이런 것도 번역이나 이런 걸 할 때 스페인과 멕시코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으로 넷플릭스나 자막이나 이런 걸 봐도 번역이 요 세 개 언어를 중심으로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멕시코판을 좀 더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인어도 다 스페인어라고 해도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특색이나 어휘나 발음이나 이런 게 꽤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멕시코식 스페인어나 번역어가 좀더
중립적인, 이 중남미에서 쓰는 스페인어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봐도 요쪽의 버전을 예를 들면 여러 버전이 있을 때 그 라티노식 그 자막이나 이런 걸 할 때 중남미 중에서 멕시코가 점점 출판계에서도 중심 국가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보는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올해 한국처럼 뭐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그 18세기인가요? 17세기인가요? 제가 역사에 거의 관심이 없어서 여간 스페인 그 식민 지배를 받고 그 뒤에 이제 스페인어로 문화가 발달을 했지만 그 뒤에도 뭐 에두아르도 가이에르노의 뭐 수탈된 대지나 뭐 그런 것들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제3세계 국가의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데요. 그 얘기가 왜 나왔죠? 네, 죄송합니다. 이야기 까먹었는데, 여간 멕시코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맥, 커넥션을 좀 쌓아서 그 망명을 뜰 때 출판사를 알아보다가 결국 멕시코의 이 로스 프레센테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유희의 끝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9편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과 동력과 드러누운 방과 마이나데스와 봉인된 문, 작은 환소는 또리또라고 해서 이 멕시코, 저희 이거 대부분 그 이전 모임에서는 다 읽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후원하시면 그 유튜브 동영상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멕시코 최초의 스포츠 스타, 그 권투 선수였었죠. 그 토리토라고 하는 후아레스의 그 이야기나 그러니까 코르타사르는 이제 주제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서민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아숄로트리라고 해서 이 나우아틀어죠. 멕시코에만 있었던 그 아홀로테라고도 하고 혹은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그 약간 그 귀엽게 생긴 도룡뇽 같은 거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간 그것과 유희의 끝 요렇게 해서 실제 코르타사르의 아르헨티나와 이제 그 자기가 봤었던 멕시코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해서 냈습니다. 그럼 왜 코르타사르가 유희의 끝을 이거 이후에 다시 아르헨티나 출판사에서 재판을 하면서 9편을 넣어서 총 3부로 순서도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제 나오느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라유엘라와 함께인가 그 전인가 그 후인가 하는데 다시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라유엘라와 함께 코르타사르에게 있어서 유희라고 하는 개념과 그게 결국은 코르타사르의 언어관이나 자기의 그 국가관이나 정체성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거기에 눈을 좀 던져보고 저희가 그 팔방치기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희라고 하는 게 이 뒤에도 뭐 여러 가지 개념에서 나오고 실제 코르타사르가 이 유희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어, 어디에서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미 읽었었던 걸 보면은 그 이제 유희의 끝이라는 단편이 첫 번째 재판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차이가 코르타사르가 이제 갖고 있는 정체성의 변화나 이런 것까지 담겨 있는 게 독일 유년기 작품으로 보면은 저희가 나오는 게 여기 첫 번째 초판에 나온 독이라고 하는 게 코르타사르의 유년기 시절을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품이죠. 그렇게 해서 반필드에 살 때 개미 퇴치 이야기, 그리고 그때 나온 첫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첫사랑을 이제 안 되니까 지 멋대로 다 불태워버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죽여버리는 그 개미 그 퇴치기 연기 뭐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요. 그 코르타사르식 그 뒤틀린 소년의 그 한국식으로 하면 고무줄 끊어버리고 이제 그 다 그 날려버리는 그 이상한 그 남자아이의 어떤 심성과 이런 것들이 잘 믹스돼 있어서 재밌는 건데 말 그대로 독은 근데 그 어떤 아르헨티나의 코르타사르가 유년이었던 시절의 어떤 풍경과 함께 자기의 그 성장기를 바탕으로 나온 작품이라고 하면은 재판이 되게 중요한 게 재판에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게 대부분 연구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되는데 그 점심을 먹고라고 하는 작품을 저희가 꼼꼼히 봤었죠. 점심을 먹고도 똑같은 유년기에 대한 작품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어린아이가 무언가 아직 번역이 한국어로는 없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름도 모르는 녀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놈을 데리고
부모님의 관건으로 산책을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 녀석, 그 놈이라고 하는 게 뭐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아니면 자기의 뭐 정신 지체가 있는 뭐 어디 그 자기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늙은 개일 수도 있고, 이거를 산책을 나갔다가, 근데 그 녀석이 누군지 정체는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결국은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면서 중간에 산책을 나가서 그 녀석을 버리면서 얻는 해방감, 그리고 그 버림에서부터 자기 내부의 어떤 그 심경의 변화, 그리고 다시 걔를 끌고 왔을 때의 어떤 홀가분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한 페론 정부와 코르타사르가 다시 프랑스어에서 강제적으로 스페인어로 점핑이 됐다가 다시 스페인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로 넘어가는 어떤 그 구조. 예, 그리고 이제 정치로 인한 환멸로 인해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의 결별해서 프랑스로의 유입. 예, 그리고 이제 언어들이 이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만이 아니고 이 에드가 앨런 포를 번역을 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언어나 나라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스위치처럼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자기에게 강제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르타사르가 제 개인 킹리적 가심으로는 이제 그 게임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와 다르게, 그러니까 이 후에고라고 하는 게 게임, 유희 이런 단어인데, 이걸 하나로 뭉쳐서 쓰기 위해서 제가 유희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뭐 게임, 놀이, 오락 뭐 등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메커니즘을 다시 드러내 보이거나 그걸 다르게 바꾸거나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시작한 게 결국은 이 유희의 끝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베스티아리오에서도 유희라는 단어가 조금씩 나오면서 의식 안에 올라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의식적으로 쓰면서 좀 더 변주를 하기 시작된 게 유희의 끝이 되고요. 그렇고 나서 장편 소설로 넘어가면서 결국 그 라슈엘라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 하면 그 팔방치기라고 해서 1에서 8까지 놓고 땅에서부터 하늘, 뭐 지옥에서부터 하늘에서 그 돌 던져서 그 비석놀이 하는 게 이제 팔방치기거든요. 그래서 그 라유엘라라고 해서 아예 책 제목까지 그 게임의 일부로 만들어져. 예, 그렇게 해서 그 팔방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닫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유의를 닫기 위해서 그 방금 말한 점심을 먹고라고 하는, 오히려 코르타사르가 아르헨티나를 떠난 다음에 페론 정부에 대한 사실은 비판이, 아주 비판 아닌 비판이 들어있는 작품이거든요. 저희가 같이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사회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냥 그 녀석을 끌고 공원에 갔다가 버려두고 돌아오는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그 안에서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을 거에 대한 무서움, 이런 걸 보면 단순한 유년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어떤 정서가,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장기 문학의 대표적인 뭐 데미안이나 뭐 독이나 이런 것들처럼 단순한 성장 문학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의 울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게 64년에 다시 나오면서 여러 정치적 함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공원 가다 보면 어디 폭격 맞은 자리가 있었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놓는데, 그 폭격이나 그게 바로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고, 그게 52년인가 그때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황을 유년인 척하지만 사실은 유년으로 포장된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탈바꿈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버릴 수 있는 그 녀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나의 가족이나 개가 아니고, 그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덴티피카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와서 나를 나 아닌 다른 것과 동일시하면서 얻게 되는 거죠. 나를 나 아닌 국가와 혹은 나 아닌 언어와 나의 성별과 등등의 이제 그 사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 대두돼서 1920년대쯤인가 이제 나왔었던 개념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감옥에 묶여 있어서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코르타사르는 아마도 그렇게 묶여 있었던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이 프랑스로 떠나기 이전에 자기를 벗어던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벗어던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우고 썼었던 녀석이라는 게 자기 정체성일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 자체일 수도 있고 혹은 스페인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르타사르가 그걸 버리고 완전히 뭐 걔와 척을 졌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다시 아르헨티나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코르타사르 나름의 화해와 재결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심을 먹고 해서도 다시 버렸던 놈을 자기가 다시 데리고 들어가죠. 그게 이제 자기 나름의 방식의 화해가 되기도 하고, 코르타사르에게 있어서의 스페인어도 독특합니다. 코르타사르가 직접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작가로서 글을 쓸 때는 자기는 아르헨티나어로 쓴다.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어만이 갖고 있는 스페인어의 독특함이나 한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대부분 유학을 해도 멕시코나 오히려 중남미 쪽이나 아르헨티나 위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공부를 하는 분도 한 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좀 아르헨티나에 대한 좀 뭘 이해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보르헤스 단편지 초반에 보면 마테나 이런 거에 대한 번역도 좀 너무 좀 틀린 것들도 너무 많고 뭐 지금은 이제 점점 좋아지겠죠. 뭐 여간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라는 게 이탈리아와 그 독일 청교도가 섞여서 탱고라고 하는 그 반도네온 악기가 만들어지고 그 저희 엄마 찾아 삼천리 원래는 삼천리죠. 이탈리아에서부터 그 라보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까지가 그걸 해서 만든 건데 그걸 한국에선 더 멋들어지게 말하기 위해서 엄마 찾아 산만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이태리 노동자들과 이제 독일에서부터 온 청교도인들과 아니면 독일에서 다시 도망쳐온 유대인들과 아니면 또 독일에서 다시 도망쳐온 나치들과 아니면 또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과 아니면 스페인 혈통과 모든 것들이 다 뒤섞이면서 이제 아르헨티나식 짬뽕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타사르가 있었던 그 시기도 저희 유희의 끝 보면은 그 그런 속어들이 나오죠. 저놈 스페인 출신의 야리꾸리한 놈이잖아. 저놈 이탈리 출신의 야리꾸리한 놈이잖아. 라면서 억양의 차이나 그게 섞여드는 어떤 1950년대 상황,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르헨티나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섞여드는 상황이 있고, 코르타사르도 그런 시기에 유년과 이런 것들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성이라고 하는 게 뭐 논문으로도 누가 쓰고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포르타사르가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든 정체성, 모든 소속감, 모든 하나의 일체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단 하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멀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곳에서부터 공평하게 멀기 때문에 어떤 공평할 수 있는 어떤 그 보편성을 띌 수 있는 방식 그게 어떤 코르타사를 읽을 때 혹은 어떤 코르타사르로 대두되는 어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혹은 뭐 탈모더니즘, 탈구조주의 뭐 그 포스트를 탈로 볼지 후기로 볼지 뭐 다음으로 볼지 연속으로 볼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포스트 붙은 작가들은 대치 멋대로거든요. 결국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그 세계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포스트에 대한 입장이나 위치도 많이 달라지는데 코르타사르의 아르헨티나성이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것과 상당히 결부돼 있지 않나라는 걸로 뭐 박사 논문 주제를 잡아놓고 뭐 제가 논문은 안 쓰고 그냥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대강 그냥 잡설 정도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코르타사르가 그러면은 어떤 자기만의 독특함만을 꾸미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고 번역을 할 땐 자기는 스페인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그 중립적인 스페인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스페인어권 출판계들의 저도 여기 콜맥스라고 하는 학교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은 그 자리 싸움이나 여전히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스페인에서 거의 다 저작권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코르타사르의 저작권도 스페인 그 에이전시가 잡고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 번역이나 해도 스페인식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문학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공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다양성이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21개 국가에서 스페인어로 예를 들면 뭐 한강의 뭐 거시기 뭐 A라는 제가 한강을 안 읽어봐서 A라는 작품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면 A라는 작품을 대부분의 나라는 한 나라 한 언어로만 번역할 수 있잖아요. 한국도 뭐 북한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스페인어는 21개 국가에서 다 따로 저작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이제 그 독자나 시장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스페인에서 번역권을 많이 사서 나오고 하지만 중요한 작품이고 내가 하고 싶다 아니면 대학에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몇몇 작품들은 제가 본 것만 해도 저작권이 있어도 한 6개 나라에서 따로 번역이 된 작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스페인어권 문학이라고 하는 특이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유의의 끝을 저희가 봤었다 정도가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같이 보게 될 중심으로 드디어 팔방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방치기는 재미난 게요. 이게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저희가 그 들어놓은 밤을 볼 때도 저도 지금 이 오토바이 타다가 그 넘어져서 어깨 인대가 파열이 돼서 지금 골골대고 있는데 그 코르타사르가 그 프랑스로 넘어가서요. 그 이제 열심히 놀다가 그 베스파를 하나 중고로 구입을 해요. 베스파가 그러니까 최초의 스쿠터 같은 거죠. 베스파 1900 뭐 50년대 모델인가 49년 모델인가 아마 그걸로 구매를 하고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친구 오토바이 한번 처음 타면 다들 맛이 가거든요. 저도 어깨가 파열이 돼도 지금 오토바이 조립이나 하고 놀고 이제 재밌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베스파에게 자기 에마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헛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알렐루야라고 해서 할렐루야라고 그 오토바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놀다가 이제 파리 시내를 부릉부릉 하고 또 이제 뭐 차간 도로 주행 뭐 이딴 거 이 아저씨도 했겠죠. 그러다가 어떤 프랑스 할머니가 이 신호도 안 보고 건너려고 하니까 놀라서 삐빅 하다가 미끄러져서 그 응급차에 실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근데 코르타사르가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한 게 수필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탔는지 모르겠어요. 여간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이제 중심이 돼서 나온 게 들어놓은 밤이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명작을 남들은 오토바이 사고 나면 그 돈만 쓰고 마는데 덕분에 저작권료 쏠쏠하게 챙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하고 저도 이거 아직 정확하게는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입원을 하고 사고가 난 뒤에 그 치료를 하는 어딘가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아직 그 수필이나 이런 걸 다 보진 않아서 근데 그때 이제 첫 부인인 아우로라 베르나르데스인가 하는 언니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약간 간병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하는데 이미 번역가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OECD인가 유엔의 그 공식 번역가로도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실제 코르타사르의 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 문학적으로도 번역이라는 거, 언어의 치환, 그 게임 체인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문인들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옥타비오 파스 같은 경우도 베르나르데스를 아주 훌륭한 문인이다. 그런데 다만 코르타사르가 이미 그 일화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미 작가가 자기 가족에 하나 있으니까 자기는 뭐 작가로 이름 알리는 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작가로서 활동은 안 했지만 저도 영어책이나 불어나 이탈리어를 주로 번역했거든요. 아우로라가 코르타사르도 그 영향으로 영어나 이제 불어 번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글은 코르타사르의 작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코르타사르의 이제 이 여기 내용이 결국은 마가라고 하는 여자와의 이제 그 들러붙고 헤어지고 싸우고 지지볶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그 마가의 상당 부분을 그 아우로라가 이제 책임을 졌을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봤던 저기 프랑스에 얼마 전에 갔을 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미국
인가 영국 출신의 그 첼리스트 그 머리 그 뽀글뽀글하고 멋진 할아버지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애인이 지금 아니 뭐 얘는 사적 얘기를 여간 그 애인하고 또 제가 친구여서 어쩌다가 그 다 같이 그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코르타사르의 마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 얘기하면 다 엄청 짜증낸다고. 자기는 그거랑 이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뭐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서로 아름아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간 그렇게 해서 팔방치기가 아까 말한 유의 끝이라고 하는 작품이 태동된 이후에 게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코르타사르의 자의식과 언어와 뭐 국가와 여러 가지의 체인지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어떤 그 이주 노동자, 이주 망명자로서의 생활 그래서 이주 노동자로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게 빛이 나는 작가들이 몇이 있죠. 그게 이제 코르타사르나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제 짬뽕이나 이 잡스러운 사람들이 뭐 저 스스로도 뭐 대학만 한 12개를 찍먹하고 있으니까요. 잡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번역했던 에드몽 자베스라고 하는 시인도 유대인으로서 2차 중동 전쟁에서 유대인 박해로서 재산 탈탈 털리고 프랑스 와서 이제 이주 노동자로서 글 쓸 노트 살 돈도 없으니까 지하철 티켓에 쬐끄맣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적은 것들의 짜집기가 시집이 됐죠. 그렇게 해서 쓴 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내온 예상 밖의 전복의 서가 이제 뭐 그건 마지막 책이긴 하지만 질문의 책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코르타사르나 그 에드몽 자베스도 여간 외국인이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치고가 아니고 그 수준을 훌쩍 넘을 정도로 프랑스어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고 다만 코르타사르랑 파울 첼란이 그런 대표적인 거죠. 자기가 사실 오히려 보르헤스나 약간 릴케나 그런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선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넘어서 프랑스어로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라이프니츠도 대표적이죠. 그 원자론 이런 거 일부러 자기 그 학문의 중심이 되고 싶어서 프랑스어로 쓰고 그랬는데, 근데 코르타사르나 파울 첼란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감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고 아르헨티나인으로서의 그 감수성을 갖고 이제 쓰면서 뭐 파울첼라는 또 독일어이죠. 그러니까 독일의 그 모든 자기 가족이 다 죽고 뭐 어떤 그 지배당한 어떤 사람의 어떤 살해당한 사람이면서도 그 언어로 독일어로 쓸 수 있었던 뭐 파울첼라는 조금 더 다르네요. 근데 파울첼란도 러시아어도 잘했고 프랑스어도 잘했고 어떤 언어로든 어마무시하게 수준이 높았거든요. 실제 파울첼라는 프랑스어로도 독일 시를 많이 번역하기도 했었고요. 그 코르타사르도 이미 작가로서 자기 언어를 체인지할 수 있었던 수준에 갈 수 있었고 그 안에 교류도 충분했었는데 여전히 스페인어로 글을 쓴다라는 게 자기 나름의 아르헨티나성의 고수, 정체성의 고수가 됐었고 약간 아르헨티나가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오캄포 같은 사람들도 실제 아르헨티나가 다른 중남미 작가들에 비해 그 프랑스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캄포 같은 경우도 나는 책은 스페인어로 안 읽어 하면서 거기 오캄포 그 엘수로 가면 서재 있거든요. 다 프랑스어 책들이 빼곡하고 뭐 그러면서도 사실은 스페인어권 문학에 이바지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이 라유엘라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라유엘라가 아까 말을 돌아서 보면 제가 아는 그 한국에서 뭐 글 쓰는 멕시코 작가 하나 있어요. 한국어로 그 소설 마음산책인가 내서 제가 한번 만났던 친구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 남자분인데 한국분이랑 결혼해서 뭐 한국에서의 뭐 생활 이런 거 쓴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쓰고 그랬던 분인데 그 친구를 제가 이 코르타사를 번역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도 얘기를 한 게 자기는 코르타사르의 그 이 라유엘라는 사실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코르타사르는 단편을 자기는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 지금 일본에서 번역을 제일 잘하고 있다는 오니시 선생님도 장편보다는 이 단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 꽤 많습니다. 그만큼 코르타사르의 단편이, 그 매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저희도 그걸 이미 유의 끝을 보면서 읽었는데, 어, 그런데 과연 라유엘라가 단순히 실험적이고 문학성이 떨어지는 작품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코르타사르의 단편에 비해서
더 그 갈무리가 덜 된 작품인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음, 그 코르타사르의 장편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 코르타사르도 제일 자기 작품 중에 중요하게 봤는데 오히려 이 실험성이라는 게 젊을 때 치기나 문학적 숙련도가 덜해서 나온 치기가 아니고 아까 말을 했듯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좀 더 보수주의적이었던 사람이 이게 프랑스에서 열심히 차별도 받고 굴르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 언어나 그런, 관습적으로 나의 모국어니까 당연히 쓴다. 아까 우리 와중이라고 하는, 뭐뭐 하는 와중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넘어서 모든 것들을 더 의식하게 되면서 썼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또 점점 더 첨예하게 가는 부분이 있었고, 실험적인 부분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보수적인 사람이 오히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진보 세력을 외쳐도 더 그 성격 자체는 보수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성향 자체도 좀 더 진보적인 운동이나 이런 거에 좀 찬동의 의지를 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선의 공간이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곳에서의 외국인으로서 소속이 없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소설로서 단편 소설로서 이미 그 추적자나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았는데 코르타사르 나름의 문학적 욕망이 그걸로 충족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독자로서 봐도 단편 소설로서 세계 문학이라고 했을 때 뭐 사람마다 뭐 이 사람이 이래서 좋아 뭐 그냥 각자가 좋아요 그러겠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게 왜 보수성을 어떤 면에서 띌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제국주의적일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어떤 문학의 가장 끝판왕을 논할 때는 사실 형이상학적인 어떤 질서나 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모두가 재밌는 작가가 아니고 정말로 문학에서 뭐 괴테의 파우스트나 뭐 단테의 희곡이나 뭐 아니면 뭐 릴케의 뭐 두이노 비가나 여기에 준할 수 있는 세계 문학의 최고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기에 비교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죠. 뭐 그 중에서 조금 유럽 중심에서 넘어가면 러시아어권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유일하게 이름을 좀 얹힐 수 있겠고 아니면은 중남미 스페인어권에서 사실 뭐 세르반테스는 최초의 소설이다 뭐 이런 거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그 근현대 소설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중남미 문화권에서 거기에 이름을 놓을 수 있는 거는 뭐 보르헤스라고 하는 막강한 소설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외에 사실 이제 저처럼 여러 언어권에서의 문학을 본 사람 입장에서 과연 마르케스가 어떤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미권의 쟁쟁한 소설가들과 일기토 맞짱을 떠서 마르케스가 더 좋아라고 이런 유치한 말이지만 사실 그 어떤 문학성을 말을 할 때 비견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떤 중남미 안에서의 챔피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보이는데요. 코르타사르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분명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심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세계 문학으로 가는 방식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사유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지만, 라유엘라에는 문체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 중심을 벗어나지만, 그 중심을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뭐, 다문화 중심주의, 지방주의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심의 문학성을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이 뭘까?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아마도 팔방치기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좀 제가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런 것들이 꽤나 납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제 내용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고 그러면 일단 코르타사르의 책을 지금 표지를 세 권을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1964년에 나온 이 라슈엘라라고 해서 그 수드아메리카나의 그 책이고요. 그 다음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볼 판본을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는데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번역하고 있는 한국어랑 이제 스페인어랑 독일어, 뭐 영어, 프랑스어, 뭐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국어 판본까지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귀찮아서 다 안 올렸나 뭐 그럴 텐데 여가 저는 가끔 가다가 다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근데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본 두 개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게 수어캄프에서 나온 독일어 판본입니다. 저는 여러 언어를 보고 그리고 오히려 한 언어에 대한 깊이가 그냥 그 언어만을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파울 첼란의 언어를 본 것도 오히려 첼란이 프랑스어를 번역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프랑스어나 독일어의 깊이가 깊어지고 결국 언어나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한국어의 이제 형성 과정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번역과 서로의 이제 이동과 교환과 지배와 점령과 뭐 전파와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면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특히 이 팔방치기라는 거 언어 자체로도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기본으로 해서 공간과 언어와 많은 것들이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과연 팔방치기를 스페인어 독자는 그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일반 스페인어 독자를 거부하는 식의 상당히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 어떤 글쓰기 그게 이제 코르타사르의 아르헨티나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번역이 코르타사르를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인데,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말을 하려면 거기에 준하는 훌륭한 번역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독일어 번역은, 제가 본 거의 모든 문학 번역 중에서도 제일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역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고, 그 오역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그럼 너가 그렇게 스페인어를 잘해야 하면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번역할 때 다른 번역본 다 참고하거든요. 가능한 것들을 다 보고 그러는데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거 아리까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에서 오역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서 끊임없이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언제나 다른 번역가들의 번역본들을 보거나 논문을 보면 아 그래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나중에 이제 추궁이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나온 번역본 중에 제일 완성도가 높은 게 이 거시기 코르타사르의 독일어 번역 버전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참가하는 분이 여기 한 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 독일어 번역을 꼼꼼히 보면 좋겠고 영어 번역은 아까 말한 그레고리 라바사라는 스타 번역가가 해서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오역도 적고 왜냐면 거의 그 아까 이제 정승희 선생님께서 정정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쿠바인이고 여가 뭐 스페인어를 거의 뭐 여기에서도 저렇게 말을 하죠. 지금 제 하숙집에도 그 치카노라고 하는데 그 치카노라고 하면 아메리카노와 멕시코를 합쳐서 치카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 2세대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역사 박사 전공하는 친구가 지금 저희 집에 같이 사는데 이 친구도 발음은 약간 미국인 발음이지만 뭐 스페인어 하는데 이미 일상어나 수준이 결코 그 일반어 수준이 아니고 이제 네이티브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 한국어라고 해도 뭐 한국말 하면 다 네이티브겠습니까? 그 한국어를 하는 95% 이상이 한국어를 잘 못하겠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갈고 닦고 꼼꼼하게 보내에 따라서 언어의 수준이나 독해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간 그렇게 해서 라바사는 영어나 스페인어 둘 다 아주 출중했던 걸로 알고 그런데 다만 둘 다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가끔 번역을 보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스페인어를 기준으로 해서 코르타스의 언어를 그냥 너무 당연하다듯이 그냥 그 자기가 아는 해석으로서 슬쩍 넘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일반 독해는 전혀 지장이 안 되는데 이 코르타사를 정말 꼼꼼히 보다 보면 독일어 버전보다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의 어떤 수준으로는 제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요. 그 외에 다른 번역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 번역을 말씀드리면 그 일본어 번역은 그 일본의 동경대 교수가 영문과 교수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제 영어 중역이기 때문에 영어 자체를 되게 잘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를 저렇게까지 저 시대 때 번역을 잘하나? 라고 할 정도로 영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구나 했는데 다만 영어를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오해나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중역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기 메이지 대학에 있는 이름이 뭐더라?
여간 그 일본어는 중남미학과 사람들이 다 친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같이 술도 많이 마시다 보면 있는데 여간 저기 빡빡이 아저씨가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지금 번역이 좀 덜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가끔 의견 교환도 하고 있는데 여간 그래서 새로 번역이 되면 언젠가 거기도 한 10년 뒤쯤 나오지 않을까요? 뭐 여간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프랑스어 번역은요. 좀 너무 뽕이 많이 들어간 번역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다가 과감하게 좀 스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번역을 하다 보면 너무 길다 보면 까먹어요. 어딜 번역을 하다 보는지. 이게 인간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문학적인 완성도는 되게 높다고 프랑스어 독자들에겐 되게 이쁨을 받는데 실제 원문과 비교하면은 이건 좀 이라고 하는 부분이 줄곧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코르타사르적인 문학적 감수성, 뽕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프랑스어 번역도 충분히 활용해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주 무대가 프랑스 파리이기 때문에 그것과의 이제 대립으로서 보기 위해서도 프랑스어 번역은 기필코 참고를 하면 좋은 언어입니다. 예, 그렇게 해두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작품이 왜 특이하고 왜 지금까지 번역이 안 됐고 왜 여러 몰 이해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스페인어권 사람들에게서도 제가 지금 있는 콜맥스의 이제 그 친구도 오늘 이제 같이 점심에 밥 먹기로 만났는데 제 여기 지도 교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저를 받아준 교수인데 저랑 나이 차 몇 살 안 먹어서 그냥 친구 먹어서 재밌게 놀고 있는 멜리나라고 하는 상당히 지금 여기에서 번역도 잘하고 그 파스칼 히냐로 번역하고 불어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프로타사르의 단편이 좋지. 자기는 라유엘라가 거기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요런 사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에 저는 반대해서 단편만으로 코르타사르를 과연 세계 문학의 가장 선두에 위치시킬 수 있을 만큼 코르타사르의 단편이 좋냐? 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묻자라는 거예요. 코르타사르의 단편이 보르헤스의 단편보다 정말 좋아? 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봤을 때. 근데 코르타사르의 펠방치기 하나만으로 비슷한 수준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를 이제 보면은 첫 번째로 여기를 잠깐 보면서 갈게요. 이게 목차거든요. 목차를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한국어로 이따 간단하게 볼 건데 1부, 2부, 3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편으로부터 넬라도 데 아이아가 있고 그다음 넬라도 데 아까 2편으로부터가 있고 데 오토로스 라도스라고 해서 다른 편으로부터라고 해서 1, 2,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뭐죠? 위치 형용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코르타사르가 이제 뭐 피안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당연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대시학 그 문예지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어는 원래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그저가 아니고 이와 저로 해서 피안과 차안이라고 해서 지시 형용사를 투웨이 시스템으로 쓰고 있고요. 스페인어나 이런 것들은 3웨이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고 불어는 여전히 원웨이 시스템으로 이그저가 통합돼서 사용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에도 뭐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건 차차 보고 여간 1, 2, 3부로 해서 일부 저편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저쪽이 자기에서부터 먼 쪽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는 뭐 틀림이 없죠. 그래서 파리 이야기입니다. 파리 이야기로 프랑스에서의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편으로부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데칼코마니처럼 접혀져 있고, 그리고 이 단순한 정반이 아니고 정반 합으로서 마지막 저편으로부터라고 해서 어떤 문학적인 또 다른 시험을 하는 곳까지 이르는 게 이 코르타사르의 어떤 문학적 그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 저편으로부터 해서의 주인공은요. 바로 마가와 올리베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마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는 이 데칼코마니와 정반합이 이루어지는데 마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데칼코마니로 불리우는 우루과이 출신의 여자고요.
올리베이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 여자입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또 파리 데칼코마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 파리에 대한 어떤 그 선망과 그 중남미에서 그 유럽에 대한 선망이 있던 곳에서 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올리베이라와 우루과이 출신의 로카마두르라는 피덩이 애기를 데리고 멋대로 그 마가의 연애 혹은 파국 혹은 그들의 싸움, 혹은 그들을 둘러싸서 같이 놀고 있는 이제 스페인어권, 콜롬비아, 쿠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헛소리 짓거리고 술 처마시고 재즈 듣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구사회라고 멋들어지게 이름을 해서 그 모임을 원래 뱀클럽이라고 하는데 뱀클럽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한국어로 할까라고 해서 한 대강 9명 되거든요. 그래서 구사회라고 해서 뭔가 조폭 이름 같고 깽단 이름 같고 괜찮아 보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구사의 모임의 사람들의 어떤 문학과 예술에 대한 헛소리,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파리라는 자장 안에서 반대성을 띠고 있는 그 잡다한 스페인어권,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그 모티브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정과 반을 단순히 뛰어넘는 게 아니고 뒤섞고 문지르고 합해버리는 술, 그리고 그 술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뒤에 배경으로 깔리는 재즈. 재즈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흑과 백, 흑인 재즈와 백인 재즈, 쿨과 뭐 핫 재즈, 뭐 등등을 해서 재즈 안에서도 정반합의 역사가 길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한 일본식 재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어 번역을 상당히 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여간 그런 많은 것들이 뒤섞이는 것들의 공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첫 번째 파트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러다가 여기 올리베이라가 뻘짓거리 하다가 여간 뭐 그 강제 송환 같은 걸 당해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가서 또 다른 어떤 이 파리의 데칼코마니로서의 반영 혹은 그 투쟁 혹은 그림자로서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상한 뭐 정신병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기에서부터 살짝 귀신 횟가락하는 것 같은 느낌의 소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안에서도 마가와 올리베이라의 어떤 그 뭐냐 그 또 다른 데칼코마니로 볼 수 있는 게크레텐과 뭐 트래블러 여행자라고 하는 이름 뭐 등등등등 해서 그 이게 여러 가지 정반합이 여러 차원에서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리에서 보면은 불어가 멋대로 아무 주석도 없이 아무렇게나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불어가 난무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어도 과연 코르타사르의 스페인어가 스페인어식 스페인어인가 아니면 남들이 쓰는 아르헨티나식 스페인어인가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프랑스어식 스페인어입니다. 저는 코르타사르 번역이나 아르헨티나 문학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코르타사르를 읽는 게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제가 스페인어를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고 에콰도르 가서 이제 스페인어 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1년 반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코르타사르 번역을 시작했는데, 그냥 스페인어로 써 있다라고 하는데 표현이나 관용어가 너무 불어를 번역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팔방치기 자체도 그냥 불어식 표현을 멋대로 그냥 스페인어로 마구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렵기도 하고, 그 무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런 그 주석이나, 그리고 주석을 놓으면 망가지는 작품입니다. 이 팔방치기 자체가.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찾아볼 텐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언어적으로도 너무 뒤섞여 있으니까 아마도 이렇기 때문에 한 언어에서 자기의 자양분을 갖고 온 사람이 보면은 이게 너무 실험적이다, 너무 잡다하다, 너무 질서정연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의 평가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언어들을 통과하는 곳에서 자기 언어의 정체성을 쌓고 자기만의 아르헨티나성이라는 것을 얻는 사람이 보면은, 라슈엘라라고 하는 거는 세계 역사상 요새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소수성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느니 하면서 노벨 문학상도 뭐 아시아인도 한 번 더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마드 문학인이 뭐 파친코니 이런 것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그 문학이나 그 세계의 그 정세도 그런 어떤 소수성에 대한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닌 시절에 이미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소수라고 불릴 수 있는, 집단화 될 수 있는 소수를 저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문학에 있어서도. 그런데 아시아 문학이 됐던 그런 식의 관심을 두지 않는데, 오직 그 모두하고의 결별로 인해서 자기만이 생길 수 있는 소수성을 문학으로 민다? 아, 이 맛있는 거 못 참지라고 하는 게
그 코르타사르나 제가 번역했던 그 저기 누구냐 그 에드몽 자베스 같은 작가들, 혹은 그 자기만의 소수성에서 빛났던 사람들이 뭐 사무엘 베케트나 뭐 아니면 그 쥘 슈페르비엘이라고 하는 우루과이 출신의 그 불어로 시를 쓴 엄청난 시인이죠. 뭐 그런 사람 등등이 있는데, 그런 어떤 관점에서 라유엘라라는 걸 저희가 조금씩 접근해서 보면은 아, 이렇게까지 재밌을 수 있다고? 저도 이게 벌써 번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7년, 8년 전인데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번역이라는 게 진짜 지루한 작업이거든요. 20번 넘게를 다시 보게 돼요. 저처럼 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 번역을 보다 보면.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는 사실 되게 게으른 사람이어서 20번 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어떠한 영화도 두 번 이상, 두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재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20번을 다시 봐도 좋을 작품이 아니면 번역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번역 지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있어서 이 유의 끝은 마지막 번역할 때 슬슬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게 되거든요. 근데 라유엘라는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니, 정승인 선생님도 이 번역을 예전에 이미 하다가 포기를 다른 분이 했다라고도 하는데 뭐 다른 분 언급보다는, 근데 그게 여러 이유가 있는 게 이 저작권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스페인어만을 알고 번역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어에 대한 프랑스 문학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코르타사를 이해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단편들은 좀 그런 색채가 적어서 문제가 없는데, 라유엘라는 불문학이 기본 베이스가 안 되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부딪혀야지 되는 거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문학으로 시작을 해서 불문학을 학부를 하고 동문학을 석사를 한 다음에 뭐 이리저리 농땡이 까고 출판사 하던 경험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아니죠, 에콰도르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중남미 문학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짬뽕의 중심이죠. 아시아에서 모든 언어와 문학을 짬뽕하던 일본에 가서 다시 한번 문학이라는 걸 보면서 불문학으로 다시 석사 논문을 쓰고, 지금 동경대에서 박사를 겨우겨우 중남미학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멕시코에 와서 요런 이상한, 그리고 그 사이에 라틴어와 히라버, 그리고 이제 곧 제가 8월부터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데, 그런 이상한 돌고 도름이 있고 나서 봤을 때 라유엘라의 전모가 좀 더 재밌게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은 코르타사라와 같은 이적을 경험하고 문화적인 편력이 없고서 라유엘라라는 거는 이해의 지평을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작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좀 살 수밖에 없는 작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1, 2, 3부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약간 이제 한 7분 정도만 보면 끝이 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 강의 이런 거는 공개로 해서 멈추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실제 이 팔방치기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다음 주부터 저희가 번역을 실제 같이 하면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번역은 미리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걸 한국어로 봐 오시고, 저희가 직접 번역에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번역에 참여를 하면 한 두 페이지 정도씩, A4 두 페이지 정도씩 각각 그 참고를 해서 오시면은, 그분이 번역을 해 오시면 제가 뭐 피드백을 하면서 이건 이런 쪽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 작품을 이해를 천천히 읽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3장 중간부터 번역을 해 나갈 테니까요. 번역을 직접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명단에 넣어서 번역을 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고, 여간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오늘 서문 쪽 읽으면 1장부터 해서 어느 정도 23장 조금까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읽으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1장에서 적어도
22장까지 꽤 깁니다. 이미 그걸로서 책 한 권 이상 분량입니다. 그거를 읽고 당연히 뭐 딴 데 유포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저작권을 사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자, 팔방치기 서문부터 재밌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팔방치기 같은 걸로 해서 서문을 보면요. 사용법부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보면은 그냥 제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번역한 걸 읽어보죠. 이 책은 각자의 방식에 따라 복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책으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나 크게 두 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가 읽어봐라인데 첫 번째 하나의 책으로 말할 때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6장까지 읽으면은 이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1부 끝인가 2부 끝인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걸 책 한 권으로 전체를 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책은요. 이게 일종의 이게 그 포스트 문학의 그 대표적인 건데, 저희 어릴 때 보면 범인이 뭘 선택했을까? 1번이라고 하면 25장으로 가시오. 뭐, 2번이라고 생각하면 뭐 몇 장으로 가서 읽으십시오. 뭐 저희 그런 책 어릴 때 한 번쯤 읽어본 기억이 있잖아요. 그거의 원조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각 챕터 뒤에, 이 챕터 뒤에는 요 챕터로 가라고 해서 1, 2, 3부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고, 마구마구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73장, 1장, 2장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기 때문에 넘나들면서 읽고 이렇게 하면은 책의 면모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돼서 읽는 방식이 있고 나머지는 수많은 책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뽑아서 읽어서 그리고 이게 실제 한 챕터만 읽어도 단편 소설 하나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챕터별로 저희가 읽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멋대로 자기만의 책의 서사를 능동적으로 독자가 자기의 책을 조립하는 거죠.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재미난 게 이 순서에서 딱 하나 챕터가 비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추가해서 읽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면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 서문 다음에 또 이렇게 1장 오기 전 부분만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 한 부분이 있고 처음은 인용이고 그 다음은 어떤 약간 아르헨티나식 말투로 해서 약간 그 캐리커처 그 풍자 신문 소설가의 어떤 말투로 해서 또 쓴 거인데 그걸 저는 이제 띄어쓰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요거를 여기까지만 저희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저편으로부터 1장 부분을 조금 읽으면서 이 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파리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 지금 문화적 그 구성의 중심이 돼 있구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문장만 저기 박지유 씨 좀 읽어줄까요? 젊은의 각별이 여기에서부터 요 세인트 버나드 공 여기까지 좀 읽어줄까요? 젊음의 각별이 도움이 되고 일반 풍습 개혁에 기여한다는 희망에 고무되어 이번 책의 격언, 조언, 계율을 한데 묶으니 이는 곧 나이나 지위 등의 조건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세속적 또는 영적 행복은 물론 번영과 질서에 있어서도 매우 밀접한 보편 윤리의 기반이 되는 바 우리가 사는 기독교 문명의 국가뿐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사색적이고 심오한 철학자들이 강구하고자 했던 나라나 정부에서도 통용될지어다. 성령과 보편윤리, 구약과 신약에서 인용, 수도원장 마르티니가 토스카나어로 각주를 달고 집필, 본 궁정의 산 까예타노 수도의 소속 성직자가 인가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아스나르, 1797년 마드리드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상한 인용을 하고요. 그 다음도 이제 세사르 브루트라고 해서 풍자 신문 그 저널리스트입니다. 그 사람의 글을 약간 그 이상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왜 이걸 일부러 이렇게 했냐면은 아까 말을 했듯이 어떻게 해서 문명의 짬뽕을 만드느냐에 대한 방식하고 그런 걸 차차 저희가 코르타사를 읽어보면서 할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어라는 것도 결국은 근대의 산물이거든요. 왜냐면 일본 같은 데 가면은 한국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조선어가 존재하죠. 왜냐면 저희가 한국어라고 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한국어의 기준을 남한 정부가 수립된 이유를 한국어로 보고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모순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을 기준으로 문학을 말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남한 정부 수립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북한과 남한이 있기 이전, 식민 지배 공간, 혹은 그 이전에 뭐 사람에 따라서 갑오 개혁부터 근대라는 것의 사유가 시작됐다라고 봤을 때 어디를 저희가 하나의 동일성으로 봐야 될까? 그러면 한자 어권으로 쓰던 곳을 동일성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처음 한글이라는 게 도입돼서 한글로 글을 쓰던 사람을 봐야 될까? 그랬을 때 아니면은 한국 국적이 없었던 오직 일제 식민 시대에서만 태어나서 죽었던 이상의 글은 이걸 한국 문학으로 봐야 될까? 조선 문학으로 봐야 될까? 일본 문학으로 봐야 될까? 일본 식민지 문학으로 봐야 될까? 사실은 저희가 정체성을 하나로 두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오류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유나 사고 자체가 사실은 이 포르타사르에 대한 그 팔방치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남미 황상문학이라고 하는 게 저 환상이라는 게 뭐지라고 하는 게 약간 한국 1930년대 방화소설 같은 것도 보고 보면은 어떤 그 현실에서 불가능한 에너지를 뚫고 나가는 것들이 어떤 표출된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서 좀 그런 것들까지 해서 뭐 이상만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띄어쓰기라는 것도 사실은 근대 이후에 정립이 됐었죠. 네, 그래서 그 이전의 방식이 여기에서는 원래 아르헨티나식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식 스페인어라는 게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야예이유유라고 해서 더블 L 발음을 샤시시슈슈로 바꾸고 뭐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뭐 말투와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장난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시켜서 옮겨서 드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박수 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서늘한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창의 가을에는 언제나 괴상야릇한 종류의 생각들로 미쳐버리는데, 이를테면 한 마리 제비가 되어 이곳을 떠나 따뜻한 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개미로 변해 굴에 처박혀 여름 내내 비축했던 식량을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 동물원 살무사로 둔갑해 추위에 몸이 굳지 않도록 난방 잘 되는 유리장에 들어가 돈 없는 인간 신세를 면하고 싶은데, 왜인즉 그들은 차마 비싸오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거니와 몸을 녹일 등유도 장작도 석유도 돈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급전이 생기면 아무 밤 무도회 장에 들어가 몸을 데워줄 질 좋은 양주 하나 사려 할 터.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과음해서는 아니 되겠는데, 과음은 악덕의 시작이고 각자의 도덕적 결함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며, 모든 의미에서 좋은 행실이 결여되어 숙명적 비탈기를 따라 내려갈 때에는 이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 폐기물의 엄청난 쓰레기통 속에서 끝장이 나는 그들을 구제할 수 없거니와, 또 결코 손을 내밀어 그들이 부르는 더러운 진청 속에서 꺼내주지 않으며, 설령 한 마리 독수리가 되어 젊어서는 높은 산 위를 날아 정상을 넘나들 수 있다 하여도 늙어서는 도덕적 엔진이 결여돼 수직으로 추락하는 폭격기 마냥 떨어지고야 만다. 부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어 제 행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며, 또 너무 늦지 않았다면서 이미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인해 망했다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지어다. 세사르 브루토, 만일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면 되고 싶은 것. 경공 세이트 버나드장에서. 네, 처음부터 뭔가 서문부터 좀 심상치 않은 것들인데, 실제 코르타사르 이제 라유엘라 안에 가면 문체가 더 괴랄맞기 그지없는데 엄청나게 여기 보면은 장문을 다 장문으로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한국어로 코르타사를 번역한 분은 다 단문으로 잘라서 이제 봤는데 저희가 유의의 끝을 번역을 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코르타사르가 의식적으로 문체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엄청나게 잘라서 단문을 쓰기도 하면은 한 어떤 이미지를 하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난 장문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라유엘라로 가면 그 게임은 더 극이 돼서 여러 언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배치를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언어적인 실험이나 이런 것마저도 사실은 제가 여러 언어를 접하면서 느낀 게 한국어의 성립이라는 게 우리는 이 마구잡이의 무한한 짬뽕 속에서 뭐 자이든 타이든 많은 것들이 섞이면서 한국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짬뽕 언어로서 지금 이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저는 1900 그 식민지 시대 문학이나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때부터 한국어가 발전되면서 변화되거나 이제 그 변형되거나 퇴화되거나 진보되거나 하면서 나왔던 부산물들이나 그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문학적으로 여기에서 같이 통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단순 내용 이해보다도 그런 번역 결과물을 내는데도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 거여서 앞으로 그런 문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코르타사르 단편 유의 끝을 읽었을 때하고는 또 전혀 다른 장문의 문체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오히려 코르타사르를 적당히 읽고 멋있는 척 말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게 뭐 글리글리코라고 해서 여기 코르타사르가 만든 어떤 언어 유희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번역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물론 재밌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외형적으로 사실 특질이 보이는 것들은 뭐 남들에게 말하긴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내재적으로 코르타사르가 시도하고 있는 문학적 특징이야말로 이 코르타사르가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작가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지점들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일반 독자가 알아챌 수 있을까? 그거를 저희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요 녹음은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녹음 끝난 다음에 아까 그 말 못한 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옹긴가 드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후원자가 늘지 않고 있으니 열심히 후원해 주시면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후원 바랍니다. 그리고 요건 일단 후원은요 옹긴가 드림 홈페이지를 그냥 그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후원 링크가 있으니까 따로 뭐 후원을 뭐 개인 계좌로 받거나 그러지 않고 후원 전문 계좌로 해서 받고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요건 끊도록 하겠습니다.